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축구 제가 보는 건 뭐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하이라이트는 거의 뭐 손흥민 선수 경기 10번 이상은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보지만 이런 시합이 있을 때마다 직관하는 거, 그리고 생방송으로 본방사수 하는 거, 그런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제 회사에 있다가 집에 갔더니 이제 후반전 딱 시작하기 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후반전 경기를 이제 쭉 다 봤는데 하나 놀랐던 거는요,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 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있고, 많은 또 해외파 선수들, 국내파 선수들, 제가 딱 봐도 역대 최강이다. 지금 그동안에 국대들 우리 시합 나갔을 때 전력과 지금의 전력 분석해 보면요, 진짜 역대 최강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우루과이가 저렇게 쩔쩔매면서 경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축구를 하니까 또 감독을 하고 있어서 포지션별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골 언제 들어가나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포지션별로 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걸 이제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제일 좋았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강일 때 우리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주전으로 뛸 수 있었던 부분도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았었는데, 어제 딱 보니까 우리 선수도 움직임 너무 좋아요.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압박 수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뒤에서 돌릴 때는 또 뒤로 물러서서 또 전열을 갖추고, 또 전진을 해오면 또 압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루과이가 그렇게 뻥 축구하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예, 침투가 안 돼요. 남미 축구의 특징은 브라질도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티키타카 딱 하면서 마치 그 개인기가 덧붙여지면서 중앙을 갖다가 확 뚫어버리는 그런 축구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는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왼쪽 윙어 쪽으로 이제 뻥뻥 차주는, 근데 거기는 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버티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강팀을 만나면 이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방으로 뻥뻥 차주는, 네, 그런 축구였었거든요. 그런 축구를 이제 우루과이가 하는 걸 보고 참 우리의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골대 2번 맞춘 행운도 있었습니다. 행운도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선수도 되게 잘 했고요. 예전에 SK 김성근 감독이 이 한국 시리즈나 이런 거 있으면 이번에 뭐 두산하고 롯데랑 붙으면 두산이 뭐 3대1 정도로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 전망할 때마다 제가 좀 어떻게 그런 걸 맞추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각 팀의 투수력하고 타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하셨던 걸로 이제는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까? 네, 지금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시장이 좋고, 또 그 안에서도 금리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선전하는 섹터가 있고, 그죠? 또 부진한 섹터가 있고, 고생하는 섹터가 있고, 이게 스포츠 경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코스피를 보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네, 비교를 해봤을 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갔었잖아요. 그 홈 어드밴티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훨씬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이제 역대 최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20년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든 아니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든 아니면 우리나라 또 금융위기 상황 오는 거 아닙니까? 1997년 8년 그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만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축구 전력 분석하듯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글로벌한 위상과 어떤 경쟁력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그렇게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전에 그런 위기상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어제 그 한국경제TV 코엑스에서 글로벌 엑스포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요. 그 강연 자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40년 전에 1981년, 82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 넘어가고 혹독한 그런 경기 침체 속에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렸다. 그 시절에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수익률은 굉장히 견고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자료가 딱 여기 있어가지고요.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198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23% 올랐고요. 82년도에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83년 마이너스 6% 빠졌고요. 84년도에 18%, 85년도에 15%, 지금 다 플러스입니다. 84년부터 86년도에 67%, 87년도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해 93%. 네, 이런 식으로 올랐던 걸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 기업들 우리가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이 주식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 보면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포진되어 있다. 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핵심 우량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글로벌 핵심 우량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중앙일보입니다. 예, 일단 내년 성장률 전망을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25bp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은 1.7%로 낮추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7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긴축 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속도 조절을 택했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내려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시장의 돈맥 경화 현상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 속에 경제 성장 전망까지 꺾이면서 내년은 올해보다 힘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통화위원회죠. 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지금 25bp 인상하면서 이제 정책금리가 3.25%가 됐습니다. 금통위 만장일치 결정이었고요. 기준금리가 3.2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2012년 6월 2012년 6월 하면 또 그때 상황이 이제 막 그려지는데요. 네, 요때 당시에 2012년 6월이면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 국채 금리가요. 막 20%로 올라가고 그게 2013년 정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남유럽 위기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한창. 예. 사상 첫 6회 연속, 처음으로 6회 연속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인상을 했고요.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8차례의 금통위 중에서 지난 2월 한번 동결을 제외하고는 7번 올리면서 긴축 페달을 꾸준히 밟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연
이 1%대였다가 3.25까지 지금 인상을 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지금 3.75에서 4죠. 미국은 예, 상단 기준으로 0.75%포인트 이제 한국 금리가 낮습니다. 예, 낮는데 제가 이거 크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하반기에 페드가 금리를 7월 달에 이제 2.5였던 금리를 한번 낮추잖아요. 25bp씩 3번 낮추게 됩니다. 미국이. 2019년 하반기에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다 50 이하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니까 오히려 페드가 금리를 3번 낮췄다고 했죠. 그 낮출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낮췄었네요. 네, 그리고 그때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금리를 쫙 올릴 때 그때 이미 미국의 정책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를 역전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았었고요. 낮추면서 같이 따라 낮추고 미국이 이제 그 0에서 0.25까지 확 낮춰버리죠. 낮춰버리고 코로나 때 그때 낮추고 우리도 따라서 같이 낮춰서 우리가 0.5를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작년 8월 달에 먼저 우리가 25bp씩 올렸었네요. 이런 거 보면 제롬 파월보다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훨씬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1.25까지 쭉 올려놓고 뒤늦게 연준이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25bp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확 들어갔었죠. 늘 최근에 20년 동안은 25bp씩 올렸었으니까요. 그런데 3월 달에 그래 올려놨다가 나중에 아니야 더 빠르게 올려야 돼 하면서 50bp 올리게 되고 그 이후에 75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줬었죠. 요렇게 긴축 속도에 나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했고요.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과도한 신뢰 상실이 생겨서 당황스러웠다라고 하시면서 이날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CP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요 말은 이제 통화정책은 긴축이잖아요. 근데 돈맥 경화 현상을 풀기 위해서 또 돈을 풀면 뭐야 이거 왜 배치되는 그런 정책을 써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에 배치되지 않게 CP 시장에서 이 기업음이잖아요. CP. 이 CP 시장에서는 숨통을 터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경제 전망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실질 GDP 성장률 내년에는 떨어졌다가 이제 내후년 24년도에는 2.3% 정도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올해가 5.2에서 5.1이었는데 8월까지만 하더라도 5.2로 예상을 했는데 5.1로 0.1%포인트 내렸네요. 그리고 23년 내년도에도 3.6%로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24년도에는 2.5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작년이 2.5였습니다. 경상수지 중요한 부분이죠. 경상수지는 21년도에 8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조 정도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원래 예상은 370억 달러 예상을 했다가 250억 달러로 더 낮췄습니다. 더 낮췄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280억 달러 정도로 소폭 증가하지 않겠나 보고 2024년도에는 480억 달러 정도. 근데 요 전망은
저는 그렇게 이제 280억, 480억 이게 유가에 따라서 그죠? 유가가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경상수지 부분은 큰 폭으로 이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황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등등 그래서 뭐 내년 전망치 내후년 거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데요. 오히려 21년도에 883억 달러 이때는 유가가 되게 낮았으니까 이제 한 480억 달러 정도가 거의 뭐 평균치 비슷할 거니까요. 이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0조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기사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사는데 보러 왔다. 수만 명 붉은 함성 광화문을 뒤덮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기사를 저 신문 기사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광화문에 저는 딱 한 번 나가본 게 2002년 그때 폴란드랑 경기를 집에서 보고요. 그때 이제 집 앞에 뭐 난리 나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집 앞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한번 나가서 구경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이렇게 거리 응원 가본 적은 없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과 뒤편이 6조 마당과 놀이마당만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무대 인근이 인파로 가득 차자 경찰은 세종대로 6개 차로를 추가로 응원단에 내놨고 그렇게 어제 인파가 몰린 장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 기사는 그 다음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 광화문 행사 이런 응원할 때 괜찮으려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요 비슷한 관련된 이제 칼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분수대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고 이문희 기자가 쓰신 칼럼인데요. 스위스는 산지가 제목이 이제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스위스는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부산 제 고향이 이제 부산도 거의 70%가 산이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간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오래전부터 낙농업이 발달했다. 소의 원유를 원료로 하는 수많은 종류의 치즈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450가지 이상의 치즈가 있다고 하네요. 2019년에는 약 19만 5천 톤의 치즈가 생산됐고요. 매년 1인당 20kg이 넘는 치즈를 소비하는 치즈의 나라라고 합니다. 에멘탈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인데 숙성 과정에서 생긴 치즈 아이라는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게 특징이다. 어떤 치즈인지 알겠네요. 만화 영화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좋아하는 그 치즈고 그 치즈 아이가 풍미를 생성시킨다는 평가도 있다. 에멘탈 치즈는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젖으로 만드는데 에멘탈은 베른주의 에멘 지역과 계곡을 뜻하는 탈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참고로 스위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즈는 그리에르라고 한다. 영국의 맨체스터대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즈는 1990년 발간한 휴먼 에러에서 스위스 치즈 모델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스위스 에멘탈 치즈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에멘탈 치즈의 구멍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에 빗댔다.
에멘탈 치즈를 여러 장 겹치면 각 치즈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틈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사고 궤적, 트래젝토리를 형성을 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사고의 원인을 인적 과실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요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 소방, 지자체에 도사리고 있던 구멍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봐야 한다. 참사 당일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렸던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고, 할로윈의 피크는 자정으로 치닫는데도 소방은 오후 10시까지만 안전 근무 계획을 세웠고, 경찰 이태원역 상인회 간담회에 구청은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직원 2명을 내보냈다. 구멍이 없는 조직은 없다. 하지만 각자 구멍의 수를 줄이거나 구멍의 크기를 메우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주변부터다. 더는 사람의 실수가 시스템의 방어벽을 뚫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네. 그래서 광화문 아까 그 거리용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큰 원론적인 얘기를 스위스 치즈 모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들 뭐 비슷한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 그냥 그 마녀사냥처럼 어느 희생자 이런 부분에 대가를 치를 그런 책임자 뭐 몇 명 처벌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멍들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대형 참사가 또 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조직마다 그런 구멍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인구 양극화가 위협하는 80억 지구촌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신문 기사를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스크랩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의 변화 그리고 그 소비에 또 변화를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인구 변화거든요. 그래서 인구 관련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꼭 챙겨서 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나라별로 그리고 또는 지역별로 그죠?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구 양극화가 위협하는 80억 지구촌 전광희 전 인구학회장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님이네요. 유엔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는 지난 15일 80억 명을 처음 돌파했다고 우리 웜의 신박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인류의 기대 수명이 지난 30년간 7년이 늘어나서 지난해 71.1세를 기록했네요.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71세고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1990년 초에는 7년이 적으니까 64세밖에 안 됐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전에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워낙 그때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실 때라 가지고 아무튼 지금 71세입니다. 예. 이대로 가면 2037년에는 90억 명이 되고 2058년에는 100억 명으로 증가를 한다고 돼 있네요. 예. 25년, 35년 뒤에 100억 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2080년대에 정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반에는 10억 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1800년 초에는 10억 명 정도였던 세계 인구가 20세기 들자 급증을 했고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료기술과 공중보건이 발달한 덕분이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인구 증가가 뚜렷했는데 중국과 인도 인구는 각각 지금 13억 명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전망이고요. 이러한 인구 증가의 최종적 귀결은 무엇이 될까? 노동력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배당, 데모그래픽
디비던드 효과로 개인 저축과 소비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경제 발전이 진행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식량, 물, 에너지, 주택 등 생활 필수 자원의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지구촌 8억 2,800만 명, 즉 10명 중 1명이 기아에 직면했다. 80억 명인데 8억 2,800만 명이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31억 명에 이르고요. 이들 중 9억 명은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세계 인구의 56.2%가 도시에 거주하지만 2050년쯤에는 68.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도시의 승리인가요? 예, 그 책에도 나오지만, 왜 대도시들은 계속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대도시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든, 예, 주택이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도시 집중화 현상이 계속 더 이어진다는 거죠. 인구도 늘어나는데 그 인구들이 계속 더 도시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쓰레기 증가 등으로 공공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슬럼 거주자는 2030년에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지난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촌 인구 40% 이상, 즉 약 33억에서 36억 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기후 변화는 이미 폭염이나 격렬한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의 출현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켜서 자연과 인간의 광범위하게 악영향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쭉 보면요,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사람이 22억 명이나 되네요. 4명 중에 1명이네요. 야, 매일 7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비위생적인 식수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인구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초저출산이 진행 중인 한국 0.81명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하는 나라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이 지금 1950년에는 5명이었네요. 그때 베이비붐 한참 이제 전후에 베이비붐 시절에 5.0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지금 2.3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출산율이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는 0.8명이니까 참 문제긴 문제다, 그죠?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2년에는 10%였지만 2050년에는 6명에 1명꼴인 16%로 늘어나서 5세 미만 인구의 2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초저출산으로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2060년 40년 뒤네요. 38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40년 뒤면 제가 워런 버핏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 부담이 커지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46억 년 전에 탄생한 지구는 향후 30년 이내에 100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부양하는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야, 그렇군요. 가용자원이 유한한데 과연 지구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 80억이든 100억이든 단순 숫자보다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렇게 이 기사를 읽기를 잘했다 싶으네요. 보니까 도시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사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고령화 사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그 김영석 교수님이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적고 계시네요. 김영석의 100년 산책, 1000명을 한 줄로 세우는 사회에는 앞날이 없다라는 칼럼이시고요. 8년 전이다. 월간 샘터사 사무실에 네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고인이 된 전 국회의장 김재순 씨가 자식 자랑은 점잖지 못한 일인 줄 아는데 며칠 전 내 손주가 미국 MIT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나와 인척 관계이기도 해서 그런 자랑은 많이 해도 괜찮아. 누구든지 아버지 닮았다고 하지 할아버지 닮았다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해서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한창일 때 딸넷 아들 둘을 키웠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세 넘으셨으니까요. 100세 넘으셨으면 그러면 1920년 19년 뭐 18년 요 전후 생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김 교수님이 그러면 아까 1950년도에 출산율이 5명이라 했잖아요. 5.1명.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맞게 딸넷 아들 둘 6명 예, 자식을 놓고 키우셨네요.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딸 셋은 미국에서 살기로 했다. 네, 아들 딸 가지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나 자신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 있는 손주들과 한국에서 자라는 손주들을 비교해 보곤 한다. 미국 외손주 5은 자유로이 잘 자라 제각기 길을 택했고 4명은 의사가 되고 외손녀는 MIT를 나와서 애플의 중견사원으로 있다. 지난 9월에는 증손주가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모두가 즐거운 학창 생활을 보냈고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점이다. 미국 손주들과 한국 손주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한국의 손주들은 교육정책의 후진성으로 자유로운 학창생활을 즐길 수 없어 한 번뿐인 인생의 자율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많이 개선됐다 해도 초등교육은 중등교육의 예비기간이 되고 고등교육은 대입을 위한 과도기가 되었다. 성적평가가 인간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점수에 매달려 자율적인 학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보다 학원이나 입시 준비에 노예가 되었다. 성적을 위한 공부도 그렇다. 초등학교 때는 즐겁게 기초교육을 받으면 된다. 중학교를 마칠 때쯤부터 자율적인 학습 과정을 찾아서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고등학교도 대입 준비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배제되고 성적이 학교 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시험 공부의 노예로 만드는 수능시험이 걱정이다. 그 비교육적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일찍 유학을 떠나기도 한다. 내 손주들도 그렇다. 큰 손녀가 집 가까이 남녀공학 중학을 마치고 이화여대 부속 금난여고에 입학을 했는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 수능 시험을 위해서 인간교육은 멀리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도 못 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갈 자신도 부족했고 학교 성적이 A보다 B 정도였다. 그것이 잘못은 아닌데 자존심을 빼앗기는 모습을 부모로서는 보기 힘들었다. 1년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으로 보내 고등학교 과정을 밟게 했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대로 즐겁게 공부를 했고 콜로라도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마음 편히 자기 길을 정진할 수 있었다. 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전공 분야 대학원을 선택했고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지난 9월 학기부터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로 진출했네요. 내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
그 애가 고등학교 과정을 수능 시험 준비로 다 보냈다고 해서 한국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지 모르겠다. 수능 시험 굴레를 벗어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한 것만도 감사한데 스스로 전공 분야를 선택한 후에는 우수한 성적과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의 자녀들과 미국의 자녀들 이렇게 비교를 쭉 했었는데, 젊음의 열정을 병들게 하지 말라. 교육은 계속된 선택이다. 개척과 창의력이 없는 대학은 학문의 길을 개척하지 못한다. 기억력에 의존하는 성적은 고등학교로 끝나지만 사고력과 창조력은 대학 이후에 평생을 좌우한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필요할지 몰라도 학문을 위한 창의적 연구는 시험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시험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패스비, 국가고사, 심지어는 취직시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젊은 정열과 창조력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1000명을 한 줄로 세우는 사회에서는 안 된다. 1000명을 100줄에 서게 하면 10명마다 다양한 진로로 성장할 수 있다. 이어령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1000명이 모두가 다 천재로 태어났는데 한쪽 방향으로 뛰면 1등에서 1000명, 1000등까지 생기게 된다고. 교육을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러시아, 중국, 북한식 교육을 꿈꾸는 교육자가 있다면 자유민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새로운 정부가 미래 교육을 위해 창조적인 방향과 정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네, 그렇게 쓰셨네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병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방시혁 의장도 부모님은 서울대 법대를 가기를 원하셨다고 했던가,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다고 했던가. 근데 이제 서울대 미학과를 갔잖아요. 미학과를 가고 보통 그렇게 문화 콘텐츠나 각 분야에 이제 성공한 분들, 저기 뒤에 있는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해 드렸던 그 책의 저자 피터 틸도 부모님이 그 스탠포드 대학 시절이었던가 그 로스쿨에서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하셨대요. 대법원장이었던가. 그런데 대법관이 되는 걸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안 돼가지고 피터 틸이 이 벤처 기업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그 뭐죠? 무슨 마피아라고 그러죠? 페이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슬라 등등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거의 다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그 책에도 제로 투 원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대법관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 그리고 아까 광화문 광장 제가 얘기를 한 게 응원 문화나 이런 거 보면 참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보면 일본이 지금 그걸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이 한국의 저 역동성과 다양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런 부분에 이 교육까지 조금 개선돼서 합쳐지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강한 대국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기사 하나가 여기 중국 코로나 최다 확진 이딴 시 이젠 봉쇄 안 통한다. 이 기사 보시면 짱저우 공장의 이 퍽스콘 공장의 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퍽스콘 공장이 애플의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그 기사가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